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좋겠지만 다 풀기는 너무 시간이 모자르고 오늘은 383쪽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지금 봐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유리하세요. 또 본 시험 수준의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네. 383쪽을 보시면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거기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등기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단독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단독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기억이 나와 있는데 이 기억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좀 어려워요.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건 판결을 받으면, 그래서 재건 판결은 재는 제거한다, 건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재건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재건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참 보기가 쉽지 않은 문구인데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네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줘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존속기간이 있겠죠? 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그렇죠. 전세권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돼요.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등기만 놓고 볼 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을 아니겠습니까? 전세권이 등기부상 없어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등기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요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재 불명. 그러면 같이 등기소에 가는데 등기소에 갈 수가 없게 되죠. 더욱이 이때 판결을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판결에 의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게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판결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만들어졌느냐면 이 갑이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이 공시채고라는 건 뭐냐면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고요. 채고는 이행채고, 민법에서 하셨죠? 채고. 이행청구의 줄임말을 채고인데요. 여기서 뭐냐면 빨리 나타나라고 알리는 겁니다. 재촉할 채 알리고자. 그래서 빨리 을이 지금 소재 불명, 행방 불명이 됐죠. 빨리 나타나라고 채고하는 거. 이를 공시채고인데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채고가 법원에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법원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나타나라고 채고를 해요. 이게 공시채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시채고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신청해요. 재건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첫 번째 공시채고 하겠죠. 공시채고 할 겁니다. 즉 법원 게시판에다가 을에게 몇 월 며칠까지 나타나라 라고 법원 게시판에 붙여놔요. 이게 공시채고. 그런데 공시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법원에서는 재건 판결이라는 걸 해버립니다.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그 판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판결이라고 했죠. 이거는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소송 판결이라고 해서 요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법원에서 판결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판결입니다. 그러면 재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판결서 주겠죠. 따라서 요 값은 요 재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를? 전세권 말소 등기를. 이게 공시채고 재건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때의 재건 판결은 형식 판결, 소송 판결이라고 해서 굉장히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이게 그럼 금방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건 판결서라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워낙 중요하니까.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건 판결을 받는다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건 판결서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죠. 재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물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 이행 판결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형식적 판결 이거 갖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이 되려면 먼저 소재 불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시채고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재건 판결서가 나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건데요.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법률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기업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교재 보통 다른 책들도 기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용어가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책들 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사업 시행자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러면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불러요. 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부동산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공익적 목적의 요 사업이 예를 든다면 갑의 토지를 취득해서 여기다 법원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법원 건물을. 그럼 이건 공익적 용도로 법원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갑의 부동산을 뺏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수용은 만약에 이 토지에 A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러한 선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취득한다고 해서 여기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수의자가 있었다면? 없을 거예요. 그 선수의자 때문에. 따라서 이때 이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권리 취득은 둘로 나눠지죠. 승계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원시 취득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 승계 취득은 의미가 뭡니까? 이을승자에 이을계자를 써서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거.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승계 취득의 문제는 뭐냐면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이게 승계 취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취득을 승계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A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게 승계 취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건물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 승계 취득은 하자도 승계된다고 해서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시 취득은 근원 원자에 시작할 시제를 써서 맨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아요. 즉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수용은
법원 공무를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데 이 취득 시점은 수용한 날, 수용 기일이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입니다.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갖춘 날이 아니라 수용한 날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소에 가서 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논리 구성하니까 전 소유자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에요. 원시취득은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갑의 신청은 필요가 없고 우리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때 요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복잡해져요.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존의 등기부를 다 말소한 다음에 왜? 원시취득이니까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한 다음에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기부를 폐쇄하고 폐쇄가 됐으니까 등기부 없는 상태로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법 논리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취득이니까.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한 다음에 등기부를 창고에 폐쇄하고 그러니까 폐쇄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새로 보존 등기를 의뢰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게 논리에 맞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등기경제상 비경제적으로 봐요.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면 등기부가 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갑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하고 의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면 등기 경제상 너무 비경제적이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갑의 이름에서 곧장 의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다면 보존 등기하지만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 경제상 그냥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에서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등기부가 없다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등기부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안 되세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너무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갑의 이름에서 의뢰 이름으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등기 원인은 당연히 수용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등기를 해버립니다. 등기부가 없을 때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 등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이 시점은 수용 기일입니다. 수용 기일이니까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수용 기일.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우리 소유자예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그래서 수용을 근거로 한 이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 명의로? 의뢰 이름으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를 갖춘 시점입니까? 아니면 수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수용한 날. 이때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 구성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이 시점부터 을소유였죠. 그러면 이 중간에 수용 기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이 중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등기는 내버려둬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요 시점부터 누구 소유자입니까? 의리 소유자라고 그랬죠. 근데 의리 이름으로 등기가 될 시점은 요 시점이죠.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중간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의리 이름으로 등기가 될 시점은 요 시점이에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소유권이 없다 그랬죠? 이 시점부터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시점은 병의 이름으로 각종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소유권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그럼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의 이름으로 해준 등기니까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등기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를 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네?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아요. 왜요? 맞습니다. 지금 요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말소해버리면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걸 살려놔야지만 갑의 이름에서 곧장 을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죠? 이걸 살려놔야겠지만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셨나요? 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네? 이때는 말소할까요? 둘로 나눠지는데요.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왜 말소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권리의 존속을 인정한 등기.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빼고서는 원시취득이라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는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자는 A가 소유자고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이때 이 갑이 이 도로까지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통행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토지를 100번지, 여기를 101번지라고 할 때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맞습니까? 승역지. 이 승역지는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이 역은 역할할 때 그 역자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 이 요역지는 요는 요구한다라는 뜻이고요. 역은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역지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통행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요역지는 받드는 역할이 필요한 토지. 이게 요역지예요. 그러면 지금 요 토지가 수용되더라는 겁니다. 수용되는 이유는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대법원 청사를 지을 때 대법관님들이 여기서 근무하겠죠. 그러면 나갈 때 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이라는 것은 헬리콥터를 매번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은 존속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토지가 수용될 때 여기 이 지역권은 여전히 존속시켜야 돼요. 그러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시켜야 됩니까? 말소시켜서 안 되겠습니까? 말소시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즉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그리고 이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기관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면 여기에 반해서 등기관이 말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에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존속을 인정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등기관이 멋대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수용 절차는 여기 결정에 따라야 돼요. 따라서 이때도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미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요 시점에 토지 소유자인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요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상속인이 소유자겠죠? A가 소유자예요. 상속인으로서. 그럼 이 A는 상속등기하겠죠? 그 상속등기는 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저 토지를 수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어떤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네? 할 수 있을까요? 요 시점부터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상속인에게 지불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등기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 시행을 할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등기에 등기 원인이 상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상속 날짜가 기록되겠죠. 이 시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는 어떤 방해가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수용한 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에 있는 등기는 전부 다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권리주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수용한 날 이전에 어디 가서 수용기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한 날 이후의 상속 등기는 이거는 수용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건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수용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불하면 됩니까? 상속인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시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관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 말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어요. 효력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변경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갑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등기명의가 갑으로 복귀가 되죠. 등기권리자. 그래서 이 수용 절차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이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이에요. 아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시취득이라서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하지만 수용 절차가 실효될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 출제되는 것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럼 미리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1년 시월달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안 틀려요, 이런 것. 네, 나올 게 뻔해서.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습니까? 맞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예를 보죠.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주옥과 같은 지문들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전세권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첫 번째 주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한 1억 정도.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은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죠. 이때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이 붙은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를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라고 불러요. 전세권이 붙은 저당권 등기. 그래서 이 저당권의 객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 저당권의 객체는 세 가지예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이를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예요. 이게 원칙이라서 99%니까 요거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전세권부 저당권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죠. 따라서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번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될 겁니다. 전세금은 한 2억 하죠. 그 다음에 1의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권의 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설정계약서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이요. 당사자 중에서, 갑을 중에서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요. 말소 등기 신청에 의해서 2번, 1번 전세권 말소라고 공시하고 이거 지워줄 겁니다. 이것이 지워지면 이 전세권부 저당권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의 전세권부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부 저당권이 소멸되면 이것을 변제받은 다음에 소멸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음에도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소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버려요. 부기등기 형태라서. 맞습니까? 따라서 이자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손해가 발생한 자가 둘이 있겠네요. 얘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얘도 불이익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등기 의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갑과 을 중에서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등기 의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익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에요.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손해 발생한 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요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승낙을 해주지 않을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관은 이 등기를 말소시켜줍니다. 이때 이것이 첨부가 된다면 이제 이 등기가 실행이 될 때고 말소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에 의해서 1번 저당권 말소, 이 말소 등기 신청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이 등기는 말소가 될 거예요. 이게 첨부가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기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건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어디 갔지?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겁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직권 말소가 될 겁니다. 다만 이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든지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으면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죠? 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등기유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승소한 등기 관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죠? 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될 겁니다. 2번.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을이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네, 맞았을 테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유언을 통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갑은 유증자라고 부르고요. 요 유증자는 유증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을을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유증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갑을 증여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을은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써요. 유증.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유증자, 수유자.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요걸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이거는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유언을 통한 증여니까 이건 증여 계약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건 유언을 통한 증여니까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예요. 유언이 단독행위라서. 이거 민법에서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때 유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포괄 유증이라는 것도 있고 특정 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유증이 있는데 갑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고요. 갑이 하나의 재산을 딱 정해서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 유증이라고 불러요. 이 의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 증여할 때 포괄 유증,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 증여할 때 특정 유증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에서 민법 1075조에서 상속과 동일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상속은 물권 변동 몇 조가 적용이 될까요? 187조. 맞습니까? 그러면 187조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권리를 취득합니까? 아니면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합니까?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을이 권리를 취득할까요? 갑 사망 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되셨나요? 그러면 등기를 갖추는 이유는 뭡니까? 처분을 위해서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186조가 적용이 돼요.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 느끼실까요? 네. 이렇게 차이가 달라져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본시험 수준에. 네.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겁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맞습니까? 이 등기는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A. 이 유언 집행자는 여기서 갑이 등기를 해줄 수는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이 을의 이름을 등기해 주는 건데요.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갑이 유언장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 자를 지정 유언 집행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죠.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걸로.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게 됩니다. 유증자가 별도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가 지정이 되지 못했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 유언 집행이 바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A와 요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뭘요? 이혼으로 인한 요 등기는. 되셨어요? 그러면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증을 받은 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혹시 일괄 신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 하나씩을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일괄 신청.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등기 신청 정보 하나씩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인데 신청 정보 하나로 일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하고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이때 일괄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에요.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다른 일괄 신청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가날이 동일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괄 신청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거고요. 요거는 요즘 자주 출제되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요것과 요거를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기는 토지입니다. 100번,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갑이 소유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을이 요 건물을 갑으로부터 취득하고 싶어요. 매매. 그러면 을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건물만 취득하겠습니까? 토지도 같이 취득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철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간수법상의 지상권이 존재하겠지만 간수법상의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을은 건물만 취득해서는 안 되고 토지도 같이 취득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테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겠죠.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을에게 넘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두 개니까 등기 신청 정보도 몇 건을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 정보를 두 개를 등기소에 제공해서 두 개의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건물과 토지가 항상 일체로서 거래가 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 정보 하나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일괄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 일괄 신청은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관할 동일하겠죠. 두 번째, 등기 목적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등기 원인은 어떻습니까? 같죠. 이렇게 일체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괄 신청이에요. 되셨나요? 네. 요거 관할 동일, 등기 목적 동일, 등기 원인 동일. 그런데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인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예외적인 일괄 신청도 이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새로. 이거는 관할이 동일할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5억짜리고 요거는 3억짜리입니다. 그리고 갑소유입니다. 둘 다 갑소유예요.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8억을 빌리고자 해요.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맞습니까?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요것만 담보 달라고 요것만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 됩니까? 돼요? 안 되죠. 빌려준 건 8억인데 이건 5억짜리잖아요. 이것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을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을은 8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인데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테고 저당권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8억 원에 저당권 등기할 테고 저당권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요. 아직 이걸 우리가 이걸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직 민법 지식이 너무 약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요게 5억, 여기가 3억. 이러면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이때는 저당권, 공동저당이 아니라 개별적인 저당권 2개가 있는 겁니다. 공동저당은 이게 반드시 같아야 돼요. 요게. 그러면 이때는 지금 2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시정 사건이 여러 개죠. 맞습니까? 등기시정 사건이 여러 개니까 신청정보 2개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2개의 등기신청은 바로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2개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요것이 관할이 동일하다면 2개의 저당권 전부 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거니까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때만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할만 동일하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럼 지문을 보죠.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소유자를 갑으로 했지만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을이 아니라 여기 A 이렇게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왜? 동일한 담보를 위해서 두 개의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매개체로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자가 같건 다르건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요 두 번째 일괄 신청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갑을병 순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등기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맞습니까?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을은 1년 후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이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되죠. 같이 실효됩니다. 이걸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된 소유권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등기명의는 병의 명의로 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갑일까요?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합니까? 을. 그렇죠.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이 을과 병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은 등기 신청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겠죠. 귀찮기만 하고. 그렇죠. 그럼 얘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위 신청할 때 판결서를 받아서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빠를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되셨죠? 그럼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됩니다.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자. 따라서 이 등기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이제 갑이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는 이걸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하고 있죠. 이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거 맞습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좀 어려운 지문인데, 네, 참 쉽게 이해하시네요. 넘기겠습니다. 28번을 보실 건데요. 28번. 요거는 프린터, 요거 피세요.
몇 쪽을 보시냐면 26쪽을 보십니다. 26쪽 전자신청.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전자신청이라고 불러요. 이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그림을 보시면 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사용자 등록은 회원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과 이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 회원 등록을 사용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갑과 을은 이제 등기를 신청하러 가겠죠. 이때 갑과 을이 사람이죠. 사람은 둘로 나눠지죠. 자연인, 법인. 맞습니까? 사실 오늘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못했죠. 네.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때 자연인도 둘로 또 나눠집니다.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연인은 의미가 뭔가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법이 인정한 사람.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을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회원 등록을 하면 곧장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만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고서는 안 돼요. 왜? 지네 나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국내 거소신고는 뭐냐면 동포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중국 동포가 대상이에요. 중국 동포. 그래서 제외 동포법에 의해서 국내 고소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동포 또는 미국 동포, 이런 동포들은 사용자 등록과 국내 고소신고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순수 외국인도 있죠. 중국 애들, 이란 애들, 이런 일본 애들, 이런 순수 외국인이 있는데요. 순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예전엔 제외동포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까지 해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과 외국인 등록,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과 연결되는 것이고,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전자증명서.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지대는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법인 아닌 사단지대는 전자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법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법인 등기부에 법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법인이라고 부르고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전 단계를 이때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된 상태라서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증명서가 아직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방문 신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등기소에 방문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요. 1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밑줄. 그 다음에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밑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밑줄. 등기소에 직접 동그라미. 출석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왼쪽 그림을 보시면 다시 1번 사용자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등기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가 없어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등기소에 나가서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자 등록은 아무 등기소에 나가서 하면 돼요. 관할 등기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먼저 직접 동그라미 치셨죠? 직접. 그렇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하러 등기소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용자 등록만큼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야 된다. 본인이. 그래서 직접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출석. 출석 동그라미 쳐져 있죠.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직접 출석. 세 번째, 미리. 등기 신청 이전에 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을 같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미리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접 출석 미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출석 미리. 직접 뭐라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석 뭐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리 뭐라고요? 등기 신청과 사용자 등록을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출석 미리 반드시 암기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신청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 등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사용자 등록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반려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법인은 사용자 신청,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지 사용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인만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반려하겠죠. 맞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비법인 사단재단 같은 뜻인데요. 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사용자 등록 신청에도 반려,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에도 반려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세 번째,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법상의 법률에게는 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증거 능력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첨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 3번, 4번은 외우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곧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 밑에 나와 있는데요.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기 당구장 표시 2개 있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자, 법무사 자격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등기의 전자신청의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니까 사기, 비리, 범죄 이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요. 따라서 대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등기에 전자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전자신청에서 출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보신 거.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전자신청이고요. 인감증명은 종이 위에 도장이 찍혔을 때 그 도장이 진짜 등기문제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인감증명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종이로 된 신청서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는 인감증명 정보 대신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는 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같이 송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에 다시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지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공인인증서 정보가 대신하는 겁니다.
방문 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2번 등기 신청이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 외우셔야 되겠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가 될 때면 이걸 연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386쪽에 맨 밑에 보시면 6번이 있습니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와 있죠.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 일자까지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반드시가. 그래서 이 전자우편은 이메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화로 해도 되고 또는 팩스로 해도 되고 구두로 통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린 지문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해설에 3번을 보시면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이건 이메일을 얘기하고요. 구두, 전화, 모사정서. 모사전송이 바로 팩스예요. 팩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통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전자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죠.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한다. 아닙니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했다면, 신청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했다면 취하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취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1번을 보실 건데요. 31번.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